14장 뒤로 가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 왕이 음부에 떨어지는 장면을 노래하라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쓰신 새벽별이라든가 헬라어로 계시록 22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계시록 22장에 새벽별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라고 주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마귀가 그걸 가로채 갖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났다 하는 그 말이, 계명성은 모닝스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모닝스타라고 자기를 계명성이라고 여긴 것이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기명에다 술을 부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했던 벨사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제국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고서 바벨론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바벨론 제국은 세워지지 못하고 바벨론이 무너진 그 궁전터는 지금도 진짜로 신랑과 들개들이 뛰어다니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계시록 19장에 묘사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세력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로마의 세력을 이렇게 설명해요. 7 언덕 위에 앉은 음녀근에게 로마 교황청을 말합니다. 그 로마 교황청과 바벨론이 어떤 사실 같은 세력인데, 종교적인 세력으로 표현할 때 로마로 표현하고 영적인 세력으로 표현할 때 바벨론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날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21장을 보시면 여기 바벨론이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부서지는 장면이 21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부서지는 장면은 21장 9절에 21장 3절을 먼저 볼게요. 선지자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러는데, 요 지도를 좀 띄우신다? 제가 띄우면 되나? 여러분, 요 해변을 말합니다. 이 바벨로니아라고 여기 있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가 해변입니다. 이 페르시아만과 인한 해변인데, 여기는 사막이면서 해변가예요. 여기가 사막인데 해변가라고. 근데 아수르는 여기입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을 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먹었다, 바벨론을. 바벨론이 끝까지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남쪽 끝까지 밀어붙였으니까, 이 해변에 사는 거민들아 너희들 망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수도는 여기 바벨론이라는 도시 보이시죠? 바벨론이라는 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고, 바벨론은 그 바벨론의 수도인 도시 이름입니다. 아멘. 유브라데 강가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수도를 니누에서 치면 여기까지 왔는데, 해변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니누에서 바벨론 내려온 거리만큼 다 끝까지 밀어붙였다. 우리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는데 왜 선지자가 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장 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만 놀라서 보지 못하다가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린대. 왜 아수르가 바벨론을 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요통이 오고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눈이 먼 것처럼 되었냐면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을 그려놓은 14장의 사건은 주전 539년의 일인데 이거는 690원, 주전 600, 즉 주전은 거꾸로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옛날 얘기거든요. 이때는 아수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 이스라엘을 막 멸망시키고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인데 그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이 바벨론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아수르한테 당한 모든 나라들이 제발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붙어서 저 아수르를 한번 깨줬으면 좋겠다 라고 다 염원하고 있을 텐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을 다시 한번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1장은 뒤에 적혀있지만 이거는 695년에 일어났던 아수르와 바벨론 전쟁, 아수르가 승리하고 바벨론이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4장은 앞에 적혀있지만 이걸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에 적혀있지만 이건 539년에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서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기는 전혀 정반대로 순서가 정반대로 기록돼서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뭐 그 이유는 좀 이따 밝히기로 하고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고 오늘 지난주에 나눠드린 강의한 이 35장을 보시면 여기를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레이저로 이렇게 쏘는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레반트라고 그래요. 레반트라고 그래. 영어로는 fertile crescent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비옥한 초생달, 초생달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가 초생달 모양. 여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터키 요렇게까지 해서 요 지역을 여기 뭐가 들어가면 그 유명한 하란이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들어갑니다. 저기 쿠퍼스방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윤 장로님이 딱 맞추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그렇게 땅이 비옥하고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전문적인 농사가 시작됐어요. 약 8,000년에서 10,000년 전전에 밀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씨앗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서 큰 농지에다가 쭉 심어갖고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해내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대로 해서 농업 생산을 늘린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비옥한 초생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가 비옥해서 이쪽에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달하고 이제 농업이 막 발전하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밀가루를 생산하는 제일 큰 공장이 여기하고 근데 여기서 나는 밀가루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밀가루. 그래서 빵이 맛있습니다. 그 빵 맛을 본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여기에 점령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희들 앞으로 밀가루 절반을 로마로 보내 그래서 그게 이탈리아 빵이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 빵은 다 터키에서 갖고 뺏어온 밀가루라는 거예요. 이태리는 밀가루가 잘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는요 전혀 종류가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반죽할 때요. 하여튼 뭐 그런 너무 전문적인 얘기 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농업이 발달해서 식량이 늘어나면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자식을 받으면 어느 집에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땅이 막 10,000평이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7명한테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10,000평을. 야 큰아들아 너는 큰아들이니까 3,000평하고 둘째야 너는 1,000평하고 둘째 나는 1,000평인데 나는 새끼도 더 많은데 그럼 어떡하니 나보고 10,000평인데 뭐 셋째야 너도 1,000평하고 넷째야 너는 몸이 약하니까 넌 좀 더 준다 1,500평. 근데 1,500평씩 받았던 그 자식들이 죽을 때 보세요. 농업국가의 문제가 뭔지. 죽을 때 큰아들이 자식이 6이 있었어. 아들이 4이고 넷한테 아버지한테 받은 3,000평 중에서
4명한테 또 놀아줘야 되잖아. 3,000평을 내려주면 큰아들 너는 큰아들이니까 1,000평 갖고 나머지 세 놈이 2,000평을 셋으로 놀아라. 600평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700평. 이게 대를 거듭할수록 농지가 넓어져야지 사는데, 왜냐면 자식이 태어나면 계속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농지가 넓어지지 않으면 대를 거듭할수록 땅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는 계속 느는데, 식량이 많으니까 인구는 느는데 자식들한테 물려줄 땅이 모자라니까 인간이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하냐면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보다 더 땅이 비옥하고 비옥했지. 그런데다가 항상 이 두 강에서 물이 흐르니까 언제나 가뭄이어도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게 강으로 흐르는 거니까, 큰 농사를 지으니까 그 강에서 물을 퍼올려 갖고, 아니 땅이 만평인데 바켓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펌프질을 해갖고 강물을 퍼갖고 그 넓은 땅에다 물을 내는 것을 개발한 게 수메르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여기서 농사를 시작했지만 여기는 농사를 조직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농사를 이렇게 펌프질해서 물을 풀어올리고 여기 물을 또 펌프질해서 절로 보내고 그래서 그 들판의 모든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농사를 짓느라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여러 가지 싸움도 생기고 재판도 하니까 법을 만들게 되고, 법을 만들면 뭐예요? 경찰이 있어야 되고 재판관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니까 뭐 무슨 이렇게 그 종교 시설 같은 걸 막 쌓으면서 거기다가 쌓습니다.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이걸 구자라트라고 그래요. 이 구자라트라는 게 이쪽에 수백 개가 있고 인도 북부에 가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게 8,000년 전, 7,000년 전, 6,000년 전에 세웠던 게 지금도 서 있는 거예요. 거기. 피라밋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피라밋 죽은 사람 묻는 거, 이거는 그냥 종교의식을 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집회를 하기 위해 그런 걸 세우는 거예요. 그게 수메르가 인류 최초의 그 문명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강의 한 251페이지, 이 페이지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도시가 여기를 좀 보십시오. 우르크이라고 써있죠. 우르크. 보이시면 보이신다고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르크 혹은 어떤 곳은 우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르크 같은 도시입니다. 요겁니다. 수메르 사람들이 여기다 여러 그런 도시를 세웠는데, 여기 보세요. 유브라데과 티그리스 강이 여기 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우르크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도시 국가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7,000년 전 당시에 약 인구가 5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4,000년이라서 통일신라 말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경주시의 인구가 10만이었어요. 이거는 6,000년 전 얘기. 1,500년, 6,000년 사이에 3,5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5만 명이 여기에 살았다. 지구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 아니 뭐 다른 데는 도시라는 게 없었고 그냥 마을도 잘 없었고 뭐 모여 살 이유가, 여러분 농사를 지으니까 모여 살지, 농사를 안 짓고 사냥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물고기도 잡아먹고 짐승도 토끼도 잡아먹고 사는 사람은 모여 살 이유가 없는데 마을이라는 게 형성될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잡은 거 자기가 먹고 못 잡은 사람 굶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뭐 장사를 하고 교류를 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동네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같이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여기저기 짐승 나오는 데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인류가. 최초의 도시가 우르크예요, 우르크. 근데 이 우르크를 중심으로 수메르의 제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수메르인들이 문명을 발달시키고 글자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니까 다스릴 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하여튼 굉장히 세력이 컸는데 저쪽 위쪽에 있었던 아카드라고 하는 민족이 이 수메르가 점점 막 부패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농업이 생산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곡식을 오래 놔두다 보면 보관이 잘 안 되다 보면 이게 술로 잘 변하거든요. 누룩이 들어가면 맥주도 되고 막걸리도 되니까 술도 만들어서 먹고 막 이게 또 막 붙어 살다 보니까 막 이웃집 아내랑 간음도 하고 막 싸움도 나고 이러니까 나라가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이렇게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이게 법이 탄탄하고 경찰이 막 있질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수메르인들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약해지니까 아카드라는 민족이 내려와서 이 수메르인들의 도시를 다 깨부시고 전부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아카드 사람들이 한 도시만을 뺏은 게 아니라 수메르인들이 세운 모든 도시를 다 뺏어버리니까 그 많은 도시들이 이 바벨론, 이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주변으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헬라 말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언덕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기를 가리키는 생긴 모양 두 강 사이의 언덕이란 말이 메소포타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 도시들을 수메르인들이 세웠는데 수메르인들은 도시국가로 정치적으로 서로 연합한 게 아니라 각 도시국가끼리 모여서 살았는데 아카드 사람들이니까 수메르 사람들의 도시를 다 뺏어버리니까 갑자기 큰 제국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제국을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데 자 253페이지까지 갔습니다. 253페이지에 기원전 2334년에 그러니까 수메르가 이때 망하고 아카드 제국이 수메르의 땅을 다 차지했는데 기원전 2334년 자 그러면 이때가 성경에는 언제쯤일까?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쯤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약 한 200년 전에 200 몇십 년 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아카드 제국이 거기를 다스렸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아카드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카드 사람들도 뭐 문명이 발달해갖고 그때 당시 고대어가 수메르어가 먼저 공용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아카드 사람들이 점령하니까 아카드어가 막 공용어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아카드 사람들의 시대에 북쪽에서 구티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이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저 산속에서 사냥자라고 활 잘 쏘고 이런 거 하던 민족이니까 굉장히 야만족인데 싸움은 잘하는 거야. 옛날에 바이킹처럼 야만족인데 하여튼 전쟁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카드 제국이 이 구티족한테 무너져 버립니다. 254페이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구티족이 아카드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길 차지하긴 했는데 야만족이라 뭐 글씨도 읽을 줄 모르고 큰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부족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탁 압축해서 그냥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티족을 메소포타미아인 옛날에 망했던 수메르나 아카드 쪽 사람들이 구티족을 쫓아내버린다 다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여러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구티족을 쫓아내니까 이제 다시 여러 도시국가들이 남았는데 서로 이제 헤게모니를 주려고 전쟁을 하는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곳의 중심이 됐던 우르크보다 그 밑에 조금 밑에 있는 우르가 패권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때가 언제게요? 아브라함 태어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날 때쯤 전 세계 중심지가 어디로 변했다?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뭐 파리나 런던이나 뉴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된 도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북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하여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했다는 것은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 시골로 깡촌으로 간다고요. 우리 뉴요커들은요, 죄송하지만 피츠버그도 시골이고 필라델피아도 시골이고 보스턴도 시골이고 볼티모어 가도 시골이고 뉴욕 사는 사람은 아무 데 가도 시골이야 여기가. 그렇게 뉴욕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양 목사님 부부 가서 아유 이 촌구석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피츠버그 촌구석 아닌데 그래도 보시라고 우리 다운타운도 이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별로 컨빈스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했든지 간에 갈대아 우르 살던 사람은 온 세상이 다 시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갈대아 우르를 절대로 안 떠나죠. 여러분 우르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도시를 발굴했는데 4,000년 전에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주전 2000년 4,000년 전에 우르가 이제 전 세계 중심지가 되고 이 수메르 문명에서도 제일 중심이 됐을 때 거길 파보니까 집집마다 수도관이 연결돼 있어요. 런던과 파리와 뉴욕의 수도관이 하수도 수도관이라 하수도 죄송합니다. 런던과 뉴욕과 파리의 하수도가 다 집집마다 연결된 게 1860년. 우르에 4,000년 전에 있었는데 뉴욕시의 하수도가 집집마다 연결된 게 150년밖에. 얼마나 대단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지. 여러분 혼두라스 가서 푸세식 변소 쓰라니까 처음에 요즘은 푸세식 변소 혼두라스도 찾기 힘든데 제가 찾아달라면 찾아드릴 수 있어요. 어디 가면 그런 집들이 있는지 아니까. 네. 처음에 갔을 때 대부분 푸세식이야. 우리 여성 공지들이 며칠 지나도 화장실 안 가더라고. 거기서는 못 쓰겠대. 그럼 못 쓰면 어떡하냐고 참고 있죠. 언제까지 계속 참고 몰라요. 저기서 못 써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무리 급해도 풀스뱅 가지마. 거기 뱀이 있어. 이게 잘못 물리면 곤란해. 용병 보다가 물리면 어떡할 거냐면 그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지. 조심하라고. 거기 가서 써라고 그래도 안 간대. 저는 못 씁니다. 별꼴을 다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뭐 한국에 웬만한 데가 다 부서지게. 인도는 지금도 인도의 네루 수상이 간디 나무로 낸 수상, 독립하고 첫 번째 수장이죠. 네루 수상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든 인도 가정의 화장실이 50% 들어오는 날 인도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지가 지금 80년이 지났거든요. 1940몇 년에 한 말이니까. 인도의 50%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아직 안 됐어요. 인도의 모든 가정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화장실이 있는 집보다 더 많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하수도가 4,000년 전에 요즘으로 치면 비대에 앉아서 안 돌아가면 몰릴 마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우르가 이제 그때 다시 돌아온 수메르 사람들이 수메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수메르인들이 살아있다가 구티족이 오든 아카드족에 짓눌렸던 살아있다가 다시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수메르인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를 우르 왕조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수메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세력, 왜 지금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 얘기들이 이 시대에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자 254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수메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우르를 중심으로 제3왕조를 세우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이 여러분 아모리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니까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조금밖에 없었죠? 대부분 일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이 가서 여기를 수메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지역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이 세운 그 나라가
고바벨론이다. 고바벨론. 혹은 구바벨론이다. 그런데 이쪽 남쪽 지역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에 구바벨론이 생겨 있는 동안에 여기는 구아수르가 생깁니다. 구아수르. 북쪽이죠. 니누에가 여기 있잖아요. 북쪽에. 구아수르, 구바벨론이 거의 동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생긴 구아수르는 그렇게 세력이 크지 못했는데 구바벨론, 고바벨론, 그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이 있어갖고 한국으로 치면 뭐 광개토 대왕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함무라비 대왕이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려갖고 국력이 강해지니까 이 사람이 초반엔 전쟁을 안 했대요. 한 20년 동안 나라를 그냥 잘, 경제도 잘 돌리고 막 국가가 안정되게 하고 막 제도를 정비하고 그래서 막 나라를 내실을 하니까 나라가 점점 국력이 생기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은 다음에 야 우리가 이렇게 세졌으니 영토를 좀 넓히 까고 갑자기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함무라비가. 근데 이 나라가 너무 튼튼하고 조직도 잘 됐고 막 군대도 잘 준비가 되니까 막 옆에 있는 나라를 확 쓸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함무라비 시대에는 구바벨론한테 구아수르는 속국처럼 있으면서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이쪽이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구바벨론 제국이 히타이트가 여기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새로 나타난 이 히타이트가 성경에도 나오는 헷족속입니다. 구약 성경의 헷족속 그러면 이게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해요. 이 히타이트 족속들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 그 뿌리를 잘 몰라. 지금까지도 잘 몰라요. 여러 설이 있는데 뭐 그리스 쪽에서 왔다 그 위에서 왔다 말이 많은데 피부는 좀 하얀 사람들이고 좀 백인 계통이고 히타이트가 인류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전차바퀴예요. 전차바퀴라면 그때 바퀴가 없었냐면 바퀴가 있었는데 수레 끄는 바퀴가 원통형으로 나무를 동그랗게 깎아서 했는데 이놈이 잘 깨져요. 조금만 무겁게 하면 바퀴가 확 깨져버려요. 근데 히타이트 사람들이 뭘 발명했냐면 쇠살을 박아갖고 중간은 비어있게 만들었어요. 고대인들이 볼 때는 통나무가 더 세 보이겠어요? 이렇게 살이 있는 게 세 보이겠어요? 눈에 탁 볼 때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통나무가 셀 것 같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힘이 분산되면서 바퀴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다른 나라의 전차에는요 2명밖에 못 탔어요. 1명은 몰고 1명은 싸웠어요. 근데 히타이트의 전차에는 4명까지 올라가셔서 1명은 몰고 1명은 방패로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1명은 창으로 찌르고 1명은 화살을 쏘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탱크예요. 그 탱크 부대를 앞세워서 이집트 군하고 붙어갖고 이집트 군하고 이집트 쪽에는 무승부였다 그러는데 무승부로 끝났다고 지네도 많이 죽고 우리도 많이 죽어서 그냥 대충 무승부로 끝났는데 바로 히타이트 왕한테 이집트 공주가 시집을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어느 쪽이 더 겁이 났어? 아니 공주를 그쪽으로 보내는 쪽이 다음에 싸우기 싫다는 거지. 이번에 너무 세게 터져갖고 아유 저놈들이 저렇게 셀 줄은. 그래서 그 강력한 히타이트가 이집트도 깨놓고 이집트 피라미드에 써있어요. 히타이트하고 붙었는데 그쪽도 많이 죽고 우리도 많이 죽었는데 우리 공주가 히타이트 왕을 너무 사랑해서 시집을 가더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혼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그 공주가 국경을 넘을 때쯤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쪽에서 니네가 공주를 갖다가 바치기로 하고 그래서 휴전을 하기로 해놓고 뭐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히타이트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간신히 살아남아요. 히타이트한테 여러 번 두들겨 맞고. 그 히타이트가 여기 히타이트가 이쪽으로 공격을 이집트를 깨놨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고우 바벨로니아가 이 히타이트들에게 두들겨 맞고 결국은 고우 바벨론이 속국으로 떨어지니까, 바벨론이 약해지니까 그 위에서 비리비리하던 고우 아시리아가 힘이 강해지는 거죠. 요쪽이 쭈그러드니까 요쪽이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전부 아브라함 시대가 조금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가 있었죠? 야곱 시대, 요셉 시대쯤 이제 되니까 슬슬 이집트로 이제 이민 가고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쪽의 정세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타이트가 누구한테 깨지게 되면 더 서쪽에서 온 미탄이라는 나라한테 히타이트 족속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히타이트도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 히타이트 쪽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예요.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졌어. 히타리 사람들이 살던 왕궁터 이런 건 다 신전터는 남아있는데, 터키에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나라가 망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 이들을 공격해서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미탄이라는 나라도 어디로 망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히타이트도 약해지고 미탄이도 약해지는 이때에 중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셋이고 고아시리아, 중아시리아, 신아시리아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은 신아시리아와 만납니다. 고아수르나 신아수르, 중아수르는 성경의 사건들과 한 번도 연관돼서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아수르가 있다는 건 구아수르가 있다는 거잖아요. 구아수르가 없다면 신아수르하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신아수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게 신아수르란 말이에요. 디글라필레셀이나 사네헤립이나 그 아수르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 제국은 신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타니와 히타이트 때문에 이쪽에 있던 바벨론이 다 약해지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속국이 돼버리니까 중아시리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바로 바다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바다민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무도 못 밝혀내고 있어요. 서로 뭐 지중해에 있는 어떤 섬에서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중해에 있는 데서 철기 문명이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이 일어납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들에서 인간이 철을 다루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철을 다루니까 무기가 강력해지니까 처음에는 철을 다뤄갖고 농기구를 만들었더니 옛날에 청동기나 나무로 만든 무기는 반 몇 번 갈고 나면 뚝뚝 부러져 나갔는데 쇠로 만든 쟁기로 하니까 이게 뭐 몇십 년 써도 되잖아요. 호미만 어떤 집은 할머니 쓰던 호미를 손녀가 물려받아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부러진단 말이에요. 어지간해서 잘 보관하고 이렇게 하면 조심하면 안 부러져. 그러니까 농기구를 만드는데 너무 좋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생각해서 그거를 농기구만 쓸 게 아니라 칼도 그걸로 만들면 어떨까 이래갖고 이제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하니까 철기 무기들이 나왔는데 그 강력한 철기 무기로 서로 죽이기 시작하니까 살상력이 너무나 센 거예요. 지는 민족들이, 전투에서 진 민족들이 살 수가 없다. 근데 전부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전부 뭐가 있냐면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지중해 바다에서 어디로 갈까요? 위쪽은 야만족이야. 아프리카는 사막이야. 어디로 가겠어요? 서쪽은 뻥 뚫린 대서양 가는 길이고 전부 다 동쪽으로 왔어요. 동쪽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제국들이 그때 이 바다에서 막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오는 그 세력들한테 청동기 문명을 가진 군대가 당연하지 못하고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집트도 거의 멸망할 정도로 해서 이 바다 사람들한테 거의 멸망할 뻔했다고 피라밋에 써있고 히타이트도 멸망해버리고 미타니도 멸망해버리고 그런데 아수르는 살아남아요. 아수르가 살아남은 이유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지도를 펴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에서 상륙한 민족이 오기에는 사막을 너무 멀리 가야 돼요.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 중간은 사막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있고 이렇게 좋은데 여기를 넘어간 순간부터 여기가 사막이라고 니누의 앞이. 그러니까 여기다 배를 대고 내린 바다 민족이 여기 아수르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미탄이 히타잇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이집트도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 바다 사람 중에 한 갈래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해변가에 자리 잡은 거예요. 지금 필리스틴들이 다 여기 가자 지금 여기. 그리고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왔어요.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철기 농기구를 벼르려고 하면 나스가드 벼르려면 어디로 가더라?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아이고 이거 좀 갈아주세요. 낫은 갈아줘도 칼은 안 갈아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쇠로 된 검을 가진 게 사울 왕과 요나단 왕과 둘밖이고 나머지 병사들은 뭐예요? 청동기구입니다. 블레셋하고 붙으면 전투가 돼야 안 돼요. 기관총 좀 들은 사람한테 화승총 들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던 거예요. 블레셋한테. 그 블레셋은 저쪽에서 이미 자기네 살던 데를 뺏기고 도망온 사람들이니까 이게 좀 재미없나요?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의 제국들의 그 전 배경,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 사람들이 이 바닷가 지병에 있는 큰 나라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중아시리아는 너무 머니까 큰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아시리아가 살아남았는데 다 약해졌는데 이 여러 나라들이 약해지고 나니까 바벨론도 약해지고 아수르도 약해지고 이집트도 약해지니까 다른 깡패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아람이에요. 아람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다메섹이 여기입니다. 새로운 국가가 탄생을 해버려요. 보나마나 이들이 무엇을 받아들였다?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전쟁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우세한 군대와 우수한 무기 앞에 이쪽이 맞아 죽지만 다 죽이진 않잖아요.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으면 패배해갖고 많이 맞아 죽은 쪽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저놈들의 무기를 우리도 똑같은 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어이 50년, 100년 지나면 상대방이 우리를 죽였던 무기를 이쪽도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란이 7년 만에 다시 재발했을 때 조선군대도 조총을 들고 있었거든요. 일본 놈 조총이 하도 많이 죽어서 일본에 처음 쳐나지 임진왜란 때 7년 만에 정유재란이 다시 해서 일본 군대가 조총 갖고 또 왔는데 조선 군대가 조총 부대가 딱 있다가 잘 왔다 이런 문학으로 조총으로 쏴죽였단 말이에요. 7년 만에 조총을 만들어냈어요, 조선이.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세력이 여기서 바다 민족들한테 많이 맞아 죽었는데 아람 족속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철기 문명을 훔쳐왔든지 뭐 얻어왔든지 하여튼 몰래 보고서 배웠든지 배워갖고 이 아람이 강해진 거야. 이 사람들이 아수르를 쳐들어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구바벨론이 결국은 아람 사람한테 터지고 아수르한테 터지고 오른쪽에 원래 있는 이 엘람입니다. 이 엘람이 셈의 첫째 아들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땅이죠. 이 엘람하고 바벨론은 늘 전쟁을 했는데 주로 바벨론이 이겼지만 이 엘람이 바벨론이 약하니까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람한테 동쪽에서 당하고 아수르한테 북쪽에서 당하고 아람한테 서쪽에서 당하니까 구바벨론 제국이 무너져버려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아수르도 결국 마지막에 망하고 세 번째 망했던 중아수르의 세력들이 아수르 족속이 조금 망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재건했는데 258페이지에 보면 그 신아수르 제국이 세 번째 아수르 제국이 아다드 니라리 2세라는 사람이 걸출한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아슈르나시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성경에 잠깐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아람인들을, 자기네들을 압박하는 아람인들을 쳐부셔버리고, 그래서 이 신아스루가 갑자기 군사 강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이제 고대에 전 국민을 전쟁할 수 있는 동원 체제로 만들어서 상비군을 만들고, 남자들은 전부 군대에 오게 만들어서 매일 전쟁 훈련을 시키는 첫 번째 국가가 아수르예요. 현대 와서 그 일을 한 게 프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 징집을 하잖아요. 뭐 남자 몇 살 되면 18 되면 군대 가서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2년, 3년, 뭐 4년 이렇게 상비군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200년 전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상비군이 없었던 거 아세요? 전부 전쟁 나면 갑자기 모아다 막 훈련시켜서 전쟁 때려. 근데 아수르는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2500~600년 전에 상비군을 만들고 남자들은 전부 전투 연습을 시켜왔어요. 그래갖고 싸우러 나갔는데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여기 보니까 그 아슈르나시르팔 왕은 아람인들을 진압한 다음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다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려요. 너무나 끔찍하게 하니까 뭐 이길 자신도 없지만 만약에 졌다가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니까 아수르 군대가 가기만 하면 그냥 아이고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막 엎드려서 막 발에다 키스하고 그러면 살려줬단 말이죠. 근데 뭐 싸우겠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 나라를 완전히 막 초토화를 만들고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 앞에 아무도 막아서지 못했는데, 그때 그 신아시리아의 정복 왕들의 이름이 여기에는 이게 이제 위키에서 한 거라 발음이 좀 다른데,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가 바로 누구냐면 성경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 예루살렘까지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그 바로 그 티글라트 필레세르.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세나케립이, 그게 성경에 나는 사네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드디어 이제 어느 시대까지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언제? 신아수르. 근데 이제 이 신아수르가 강성해서 막 이 중군동을 하고 이집트도 때려부수고 다 때려부셨어요. 아수르가 어디까지 때렸냐면 이디오피아까지 때려부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제 이사야서 성경으로 돌아왔는데, 자, 제가 이 역사의 사실들과 성경의 기록을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찾아드리려고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만 아셔도 되는데,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성경을 연구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의 부분과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일어났던 일이 고증된 내용이 어디서 만나는지, 그 강이 만나는 지점을 지금 찾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저는 역사 너무 싫어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죠. 대부분 싫어합니다. 지겨우니까. 구스와 애굽이 망한 게 19장에 있습니다. 18장. 이사야서 18장에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뭐가 날개를 친다는 거죠? 쥐가 날개를 칠 일은 없잖아요. 쥐는 날개가 없으니까. 발듯이 날짐승이죠. 근데 이렇게 높은 데서 날짐승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도록 큰 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독수리 종류거든요. 독수리는 반드시 높은 산 위에다 집을 짓거든요. 적어도 500m, 1000m 높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스의 강 건너편에,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수단 땅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나일강 하류 이집트.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니까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예요. 요 수단과 에티오피아 일부를 구스라고 부르는데 요로 갈수록 산이 높아집니다. 요로 계속 가면 어디까지 하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까지. 킬리만자로가 얼마나냐면 거의 5,000m예요. 백두산 2배.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이 있는 데서부터 눈이 녹은 물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나일강을 만드는 건데 요로 올수록 높아져서 이디오피아까지 오면 너무나 산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고 위험해갖고 전 세계 어떤 군대도 이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한 적이 없어요. 육군으로는 못 와요. 유일하게 이태리 무솔리니 군대가 도저히 이디오피아 전사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이집트군 탱크가 좀 헐렁하거든. 별로 좋은 탱크가 독일군 탱크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헐렁한 탱크 몰고 오니까 이집트군 창을 든 기병대가 가서 그 탱크 부대를 찔러갖고 죽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태리가 노래는 잘하는데 싸움은 영 못해요. 그래서 파스타는 잘 맞는데 전쟁을 못한다. 그래갖고 이디오피아 창든 기병대한테 이집트군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디스 아바바를 점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너무 황당하니까 야, 공공기 가서 독가스 뿌려버려서 독가스를 뿌려갖고 항복을 합니다. 육군은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한 군대가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이디오피아군이 잘 싸우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산이 너무 험해요. 2,000m, 3,000m를 기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산길을 이러고서 막 바위 산 사이를 가고 위에 숨어있다가 막 바위 울리면 죽고 막 지네도 뭐 헛디뎌서 죽고 막 추워서 죽고 길 잃어버려 죽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구스 땅이 여기 수단과 이디오피아 여기가 구스 땅인데 이 강 건너편에 수단은 강 이쪽에 있고요. 이디오피아는 강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스의 건너편이니까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누가 가서 쳤냐 말이에요. 아수르가 가서 쳤어요. 그리고 구스만 친 게 아니라 19장에 보니까 애굽도 가서 쳤어요. 그리고 21장에 오시니까 해변 광야에 아까 이미 말씀드린 여기 해변 광야를 말한다. 바벨론도 쳤어요. 아수르 군대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구스를 때려부수고 여기 에티오피아를 때려부수고 이집트 때려부수고 여기를 다 점령하고 바벨론까지 다 쳐버렸어요.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신아수르 군대의 위력을 말합니다. 그 아프리카 최강자라는 구스를 때려부수고 에티오피아를 때려부수고 에티오피아를 항상 패권을 나르던 이집트를 때려부수고 바벨론을 때려부수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들 뭐 싸우지 않아도 막 아이고 살려주세요. 껍질 벗겨 죽인다니까 뭐 살려주세요. 싸움도 안 하고 나가고 그 군대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북왕국보다 5분의 1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유다를 향하여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그 성 안에. 이게 이사야서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알고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었겠는지 상상이 이제 좀 더 실감나게 오시죠. 이 아수르 군대는 지금의 러시아 군대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몽고 군대처럼 도대체 아수르 군대하고 싸울 수 있는 나는 이 증상이 없다. 바벨론까지 주전 695년에 2번을 박살이라고. 애국은 진작에 졌고 이디오피아도 진작에 졌는데 바벨론이라면 혹시 아수르를 막아서 대등한 군사력으로 싸워보지 않겠는데 한 번 지고 그 아들 때 또 한 번 집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쓰셨던 바벨론이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치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13장과 14장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를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자산이라는데, 자산은 메마른 높은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메대 족속이 사는 데가 여기가 카스피의 흑해 요렇게 있거든요. 흑해가 요 위에 카프카스 산맥이 있습니다. 요 카프카스 산맥이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을 가르는, 그거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이 카프카스 산맥은 어떠한 군대도 와서 쉽게 점령한 적이 없는 곳에 이 메대 족속이 거기다가 진을 치고 기마 유목 민족이 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대 족속은 그때 당시 이미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메대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이 엘람 땅인 이 페르시아에는 이 페르시아 족속은 자산이라고 표현되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을 성경에 등장시키지 않으면, 페르시아가 생기려면 아직도 몇백 년이 지나야 되니까 세상에 페르시아라는 족속이 누군지 세상 사람은 한 번 들어줄 때 아주 조그만 족속이, 이 페르시아 족속은요, 저 위쪽에 중앙아시아 몽골 초원에서 이렇게 내려온 일족이 따라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부족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형편없는 조그만 세력이었던 그 부족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왕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전쟁을 잘하네? 그게 고레스 왕이야. 근데 고레스 왕인데 막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세력이 막 커갖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한 땅이 산으로 둘러싸인 사막이니까 자산이보다 마른 산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사막의 산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몇 주 전에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요 페르시아가 이쪽에서 기병대를 몰고 바벨론을 치고, 메대는 북쪽에서 기병대를 몰고 쳐갖고 양쪽에서 협동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하룻밤에 멸망시켜버렸는데, 그 바벨론이 바로 신바벨론이다.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에는 아직 아수르한테 두 번 호되게 맞아갖고 아수르 밑에서 깽깽하고 엎드려서 아수르의 속국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엎드려 있을 때 그 바벨론이에요. 아직 바벨론이 제국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고,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제국을 이뤘다가